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에 노사 양측이 화답한 건데요. 파업을 앞두고 대화로 갈등을 풀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습니다.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둔 시점입니다. 대화를 중단하고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노조의 마음을 돌린 데는 정부의 중재 노력이 한몫했습니다. 특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접 중재자로 나서 하루씩 비공개로 노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회사 교섭 대표를 교체해달라는 노조 요구 역시 김 장관을 통해 사측에 전달됐습니다. 노사 양측은 노조 사무실에서 사후 조정 재개를 위한 사전 만남도 열었습니다. 직원 85%가 해당 노조원인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염영구 부사장이 사측 새 교섭 대표로서 참석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박수근 위원장이 사후 조정을 직접 참관하며 중재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과 양측의 양보로 파행으로 치닫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새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쟁점을 두고 팽팽한 평행선이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 이번 사후 조정이 파업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노조 총파업과 관련해서 내부 문제로 고객과 국민께 불안과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해외 출장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다 기자들 앞에서 준비된 서면을 꺼내 읽으며 노조 총파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이어 삼성 구성원은 모두 한 몸, 한 가족이라면서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상황만을 막기 위해서 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을 동시에 압박하며 접점을 찾도록 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지난 14일 SNS 발언은 상당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장관급 최고위 인사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정부의 긴급 조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노조에 더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는 메시지가 반도체 산업 주무부처 수장에게서 나온 셈인데 청와대와도 사전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산업부 장관의 발언이 청와대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거냐 이런 질문들도 아까 전화를 좀 받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반면 긴급조정 발동 권한이 있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경영진을 만나기 전에 노조부터 찾아갔습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을 먼저 듣고 사측과 중재에 나선 건데 이 역시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행보로 해석됐습니다. 절대로 파업 같은 어떤 상황이 오지 않길 또 산업부의 역할, 노동부의 역할 같은 것들을 장관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관계부처가 노와 사를 함께 압박하며 이른바 투트랙 중재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해법 찾기에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정부 추산 하루 최대 1조 원에 달할 거로 예상되는 생산 차질 피해를 그냥 두고 볼 수도, 헌법상의 노동권을 선뜻 제한하기도 쉽지 않아서입니다. 청와대가 긴급조정과 같은 최후 수단에 앞서 노사 대화를 여전히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파국을 막기 위한 청와대와 정부의 전방위 중재 노력이 삼성전자 노사 협상에 극적 타결을 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격전지에서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에서는 이 단일화가 핵심 변수인데 내일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만큼 오늘이 첫 번째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전국 14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단일화 최대 관심 지역은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입니다. 평택을의 경우 진보와 보수 성향 후보 5명이 출마한 다자구도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범진보 진영이 앞서가고 있지만 표가 분산되면서 야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범여권에선 단일화 문제의 셈법을 고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후보들은 묘한 긴장감 속 서로를 향해 파상 공세를 퍼부으며 막판까지 비난전을 이어갈 태세입니다. 조국 후보님이 출마할 때 국민의힘 제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출마를 했잖아요. 근데 온통 네거티브나 비난은 저 김용남에 대한 것만 하고 있어요. 조국이 민주당 제로를 위해서 뛴다거나 또는 조국 지지자들이 원균 외적 이렇게 말하면 진짜 우려야말이. 매일 눈 뜨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이 네거티브 공세를 봐야 하는 이 상황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오히려 유이동, 황교안 후보의 범보수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진보 분열의 틈을 파고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부산 북갑은 보수 진영 안에서의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비슷한 지지율로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추격하는 양상인데, 보수세가 강한 부산에서 박 후보와 한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하 후보를 앞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진영 내 이해관계가 복잡해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 친한계와 당권파, 그리고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진 두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한다 해도 오히려 각 지지층의 이탈표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단일화 더 이상 희망회로 돌리지 마십시오. 박민식 후보는 그냥 도망갔다가 장동혁 등이 없고 여기 나온 사람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단일화를 확고하게 반대하고 있어 성사 여부가 더 불투명합니다. 투표용지 인쇄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오늘이 단일화를 위한 1차 고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단일화가 안 되면 결국 사전투표 전날인 28일까지 두 지역에서 후보들 간에 양보 없는 치킨 게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최대 승부처로 진보와 보수 지지세가 분산된 상태입니다. 단일화 여부가 막판까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목소리를 듣는 민심 똑똑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체급이 높은 정치인들이 무려 5명이나 뛰어든 핫플레이스 경기 평택을입니다. 황보익은 기자가 민심을 듣고 왔습니다. 인구 21만의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1명을 뽑는 재선거지만 대선급 시선 집중입니다. 민주당에선 보수정당 출신 김용남 후보가, 국민의힘은 이곳에서 내리 3선을 지낸 유이동 후보가 나섰고, 조국, 김재현, 황교안, 현직 당대표 3명까지 5파전 구도가 완성됐습니다. 화려한 대진표만큼 민심도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이재명 대통령 나도 좋아하고 내가 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번엔 민주당 쪽 후보를 지지하실 생각이세요? 아니 나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조국이 정치적으로 약간 신선한 바람을 좀 일으킬 것 같아가지고. 그죠. 답변해지라고. 유종혁의 토백이에요. 평택을은 지난 2012년부터 12년 동안 보수정당이 승리해온 지역입니다. 하지만 고덕 신도시 개발과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서 견고했던 보수 아성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싫어서. 계엄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왜냐면 학견 지연. 근데 새로 오신 분이 오면 그거 무시하거든요. 평택을 유권자 2명 가운데 1명은 20에서 40대. 인지도보다는 피부에 와닿는 공약이 우선입니다. 여러 주문들이 많잖아요. 왜 굳이 여기로 오셨나? 어떤 공약을 내시는지 따라서 이제 좀 바뀔 것 같아요. 여기 여가 생활할 게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남부 역사관을 찾아보고 있고요. 버스 노선 개편하고도 다 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60대 이상 인구 비중이 높은 구도심과 농촌 지역 분위기는 어떨까? 구도심 안중읍에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진 만큼 지지 후보가 뚜렷합니다. 2번만 찍으면 돼요. 아유, 1번은 지겨워, 아주 지겨워. 노동능력만 있어. 강경한데 좋지. 총선거 이런 거 이야기하시니까 우리 나이에도 그 정도는 이제 구분을 할 텐데 조국 씨가 뺐으면 좋겠어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후보들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이면서 결국 단일화 여부가 승부를 가릴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산술적으로 20%대 득표로도 당선될 수 있는 만큼 합치라는 목소리가 크지만 아무래도 표가 갈리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은 하면 안 되는 범여권 주도권 다툼을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서로 힘을 맞대서 해도 될까 말까 하는 판국에 뭐 어떻게 자기들 그 자리싸움만 하는 꼴이야. 거물급 인사들의 각축장이 된 평택을 이번 선거가 정치적 징검다리에 그칠지 아니면 지역 성장의 발판이 될지 유권자들은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제정세가 급박히 돌아가는 동안 안규배 국방장관은 미국을 찾아 전시작전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려는 우리 정부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간 시각차도 여전히 노출돼 향후 만만치 않은 후속 협상을 예고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안규배 국방장관의 취임 이후 첫 방미 일정은 애초 계획된 한미 국방부 간 통합 국방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잡혔습니다. 차관급급 회의에 앞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에게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지만 가시적인 진전을 끌어내진 못했습니다. 헤그세스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란 전쟁을 우선 거론하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In this current global threat environment, the strength of our alliance is critical. And we look to our partners to stand shoulder to shoulder with us. 비슷한 시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준비되지 않은 일에 내몰릴 가능성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말해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일이 뭔지 밝히진 않았지만 앞서 전자권 전환 시기로 트럼프 행정부 임기 이후인 2029년 1분기를 언급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 겁니다. We have to continue to work to ensure that political expediency doesn't outpace the conditions. We've got to stay focused on the conditions. 안 장관 역시 전자권 전환 일정에 한미 간 인식차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군사 당국자의 얘기와 양국 정부 간 정치적 결심 사안은 구분해야 한다며 전자권을 조기에 전환한다는 생각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자권 전환과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깊은 인식을 같이 했고 공감을 같이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도 조건 충족에 따른 조속한 전자권 전환에 동의하고 있다며 올해 계획대로 2단계 검증을 끝낸 뒤 전환 시기를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도 쿠팡 문제 등과 맞물려 후속 협의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라 순탄히 진행될진 미지수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북한 여자 축구 클럽이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오늘 남측을 찾습니다. 북한 선수단의 방남은 8년 만으로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평양을 연고로 둔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은 중간 훈련지인 베이징을 떠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합니다. 선수와 감독, 스태프까지 포함해 39명 규모로 체육상 등 북한 고위층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숙소는 경기가 열리는 수원의 한 호텔로 오는 20일 수원FC 위민과 아시아축구연맹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전을 치릅니다. 이 경기 승자가 23일 결승전에 진출하는 만큼 북한 선수단은 최장 8일 동안 남한에 머물 예정입니다.
남북 대결이 펼쳐질 4강전 티켓 7천여 장은 12시간 만에 매진되면서 경기장뿐 아니라 관람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북 시민사회단체 200여 곳은 이미 3,000명 규모의 공동 응원단을 꾸린 상태로 응원 비용은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경기장에서는 뭐 양측 국호를 사용할 계획은 없고요. 이게 이제 국가대항전이 아니라 이제 클럽 경기이고, 그래서 양 팀의 팀명과 개별적인 선수 이름을 부르면서 북한 스포츠 선수의 박람은 지난 2018년 국제탁구연맹 월드투어 참석 이후 8년 만으로 우리 정부 고위급이 경기를 직접 관람할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간 일체의 교류가 끊어진 상황에서 8년 만에 선수단 박람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관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하고 헌법까지 개정한 북한에 정치적 해석의 빌미만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측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스포츠를 정치에 활용한다는 대남 압박의 빌미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번 북한 축구단의 박람 배경도 남북관계 개선 신호보다는 국제대회 참가에 따른 명분과 실리를 챙기기 위한 거란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에 무기를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자 타이완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신중하지 못하면 미중 양국 관계가 위험할 수 있다며 재차 경고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이완에 무기를 팔 수도 안 팔 수도 있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타이완 정부와 언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那我想很多东西都留待在后面再继续确证，好不好？像他谈话的一个真实的用意是什么，我想都还要再去了解。 미국의 타이완 안보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台湾不能例外，也不会例外。台美军售不仅明载于台湾关系法里，美国对台湾的安全承诺更是对区域威胁的共同吓阻力。 하지만 트럼프는 타이완 무기 판매를 시진핑 주석과 자세히 논의했다고 공개해 레이건 시절부터 44년간 이어진 미국의 정책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We discussed the Taiwan, the whole thing with the arms sales was in great detail actually, and I'll be making decisions. 무엇보다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타이완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원대의 무기 판매 승인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추가로 21조 규모의 2차 승인을 앞두고 재고할 수 있다는 트럼프 발언이 나오자 타이완 집권당의 고심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包含这一次可能我想近日可能也会听到说这个川普在中国 반면 미국과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라는 새 틀을 제시한 중국은 타이완 문제 불개입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을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양국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당 기관지를 통해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방중 나흘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9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 최근 국제 현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정신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가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완화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와의 문답 형태로 올린 입장문에서 양국이 지난 13일 한국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과 14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으로 경제 무역 분야에서 초보적 성과들을 거뒀다며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대변인은 양국이 무역위원회를 통해 관련 제품의 관세 인하 등 문제를 토론하고 동등한 규모로 각자 중시하는 제품의 관세를 인하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중국이 미국에서 항공기를 구매하는 것과 미국이 항공기 엔진과 부품의 중국 공급을 보장하는 데에서 계획을 도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지정 항로를 마련하고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의견 일치를 확인한 미중 정상회담 종료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의 주요 정치인 에브라임 아지지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교통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화된 체계와 지정 항로를 마련했으며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상업용 선박과 이란에 협조하는 이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면서 해당 제도로 제공되는 전문 서비스에 대해서는 통행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정 항로 인도나 기뢰 제거, 해상 안전 감시 등을 명분으로 비용을 걷겠다고 나올 거로 추측됩니다.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선박에만 비용을 받겠다는 건지 아니면 반강제로 모든 선박에 수수료를 걷겠다는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아지지는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관련국들은 해당 항로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묶인 민간 선박의 안전 통행을 지원하겠다며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다가 35시간 만에 중단한 작전을 언급한 겁니다. 이란의 지정 항로 언급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공감대를 이룬 미중 정상회담 종료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도 이란은 이란 해군과 협의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As far as we are concerned, the Strait of Hormuz is open and all vessels can pass except the vessels belong to those countries who are in war with us, who are fighting with us. 이란 국영 IRIB 방송도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이란의 통제 질서가 차질 없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중국과 일본에 이어 유럽 국가들도 혁명수비대 해군과 해역 통과를 위한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지정 항로 발표를 예고하면서 이란은 국가주권과 국제무역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미중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통행료 징수 반대의 뜻을 같이 하자 협상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이란과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내무부 장관이 만나 미국과의 평화협상 재개 전망을 논의했습니다. 에스칸다르 모메니 이란 내무부 장관은 이란을 공식 방문한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을 공항에서 영접하고 회담에서 양국 관계와 평화협상 재개 전망을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전했습니다. 나크비 장관은 지역 평화 증진과 대화 촉진을 위해 이틀 일정으로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지급한 취약계층을 뺀 국민 70%가 최대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3,600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먼저 지급한 취약계층을 뺀 국민 70%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외벌이 기준 4인 가구는 월 납부액 32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1명을 더한 5인 기준을 적용해 39만 원 이하면 됩니다. 이 기준에 들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제외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 12억 원을 초과한 250만 명입니다. 공시가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한 26억 이상이 되는 배당 수익률은 연 2%를 또 가정했을 때 10억 원의 투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고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최대 25만 원을 받습니다. 오는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고 8월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승용차가 유리벽을 뚫고 수영장으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속에 뒤집힌 차에 갇힌 운전자를 수영하던 시민들이 재빨리 구해냈고 심폐소생술로 의식까지 살려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김종호 기자입니다.
여러 이용자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수영장. 난데없이 승용차가 유리벽을 뚫고 추락해 뒤집힙니다. 놀란 사람들이 뒷걸음치고 멀리서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이 뛰어와 구조를 시도합니다. 목격자는 구조한 70대 여성 운전자가 의식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은 의식을 찾은 뒤 가슴 통증을 호소한 운전자와 유리 파편에 다친 50대 수영장 이용자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추락 직전 승용차는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후진하다 뒤를 지나던 승용차를 들이받고는 수영장 유리벽으로 돌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충격으로 사고 당시를 기억하지 못해 블랙박스와 폐쇄 회로 화면 등으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이고 여성분이고 해가지고 사고 당시 놀랬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운행하기 위해서 차를 탄 것까지. 산불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은 충북 청주시 낭성면 야산입니다. 산림당국은 진화와 헬기 4대 등을 투입해 50여 분 만에 주부를 잡았습니다. 경북 예천군 효자면에서도 산불이 났는데 진화 헬기 7대 등이 투입돼 1시간여 만에 주부를 잡았습니다. 산림당국은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아직 5월 중순인데 벌써 올해 첫 번째 온열 질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때이른 무더위 탓으로 보건당국은 이 급격한 기후변화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와 똑같이 그제부터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전국 응급실 516곳을 통해 열사병이나 열실신 등 온열 질환자 발생 현황을 매일 점검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시 첫날 7명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방문했고 급기야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길가에서 80대 남성이 더위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그제 서울 수은주는 31.3도까지 치솟아 평년보다 훨씬 무더웠습니다. 응급실 감시를 시작한 이래 역대 가장 이른 사망 사례로 작년보다 한 달 이상 빠릅니다. 지역별론 서울 2명, 인천 1명, 경기 4명으로 모두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온열 질환자는 4,460명으로 기록적 폭염이 기승을 부린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보다도 일찍 사망자가 나오면서 보건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5월이라고 안심해선 안 된다며 온열 질환에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령자와 임신부, 어린이, 만성 질환자는 폭염특보가 없더라도 더운 시간에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빨리 온 한여름 더위에 올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까, 또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릴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기후위기로 폭염과 집중호우가 해마다 심해지자 기상청이 18년 만에 폭염특보 체계를 바꿨습니다. 올여름에는 폭염 중대경보와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새롭게 도입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29명. 온열질환자는 4,000명을 넘었고 잠 못 드는 열대야 일수는 관측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기후위기로 위험 기상이 갈수록 극단화하면서 기상청이 여름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폭염특보입니다. 기존 폭염주의보와 경보에 더해 최상위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를 새로 도입합니다. 2008년 폭염특보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첫 개편이자 기상특보 중 처음 생기는 중대경보입니다. 38도 이상이 되면 외부 기온이 더 높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폭염 중대경보를 신설을 하게 된 것이고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가 됐을 때 야외 작업이나 활동들을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밤더위에 대응하기 위해 열대야주의보도 새롭게 운영됩니다.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예상되면 발령되는데 도시 열섬 효과가 큰 대도시와 해안 지역은 26도, 제주도는 27도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극단적인 집중호우 대응도 강화합니다. 현재 1시간에 72mm를 넘는 등 큰 비가 내릴 때 호우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하는데 이에 더해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발생하면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를 추가로 발송합니다. 비가 언제 약해질지도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수도권에서 먼저 호우특보 해제 예고제를 시범 운영한 뒤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태풍 강도 표기는 숫자와 색상 중심으로 바뀌고 기상특보구역은 183개에서 235개로 더 촘촘해집니다. 기상청은 극단적인 폭염과 집중호우가 일상이 되고 있다며 더욱 빠른 경고와 정밀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최근 식품 업체 등을 상대로 식약처인 것처럼 속여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절대로 기기 구비 관련 공문을 보내지 않는다며 업체들의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대전의 한 식품 제조업체 식약처라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법이 바뀌어 온도 측정기 등을 새로 구비해야 한다면서 따르지 않으면 벌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입니다. 저희가 한 달 전에 식품위생 공문 하나 보내드렸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식품위생 점검 준비 다 되셨나고 확인차 연락드린 거거든요. 기기를 파는 업체까지 연결해줬고 비용은 전액 환급해준다며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문자로 남겨드렸어요. 입금 처리는 회사 명의로 들어오시는 거죠? 하지만 식약처 공문에서부터 업체까지 모두 사기였습니다. 이들에게 속아 돈을 건넨 업체만 전국에 4곳, 피해 금액은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식품 제조업이다 보니까 가장 무서워하는 데가 이제 그런 식약처가 된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말을 들어야겠다, 아니면 큰일 나겠다. 식약처 산하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사칭하거나 식약처가 싸게 주사기를 팔 것처럼 속이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사칭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양상도 다양해지면서 식약처는 식품 관련 협회들과 긴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식약처는 어떤 경우라도 정부기관은 특정 물품 구매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공문을 내세우며 구매를 유도할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경찰과 협력해 사칭범 검거와 피해 예방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올해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대된 연상호 감독의 군체가 프랑스 현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찬욱 감독이 레드카펫에서 연 감독과 배우들을 포옹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서 군체의 주역들을 김승환 기자가 만났습니다. 연상호 감독과 배우들이 레드카펫의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칸 영화제 비경쟁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초대된 영화 군체의 주역들입니다. 이번 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찬욱 감독이 깜짝 등장해 감독 배우들을 일일이 포옹하며 반가움을 나눴습니다. 예상치도 못하게 이제 박 감독님이 앞에 딱 계셔가지고 거기서부터 갑자기 이제 좀 그동안 좀 시뮬레이션 했던 게 좀 무너지는 느낌. 끝나고 나서서 한마디 해주셨는데 좀 많이 쑥스러워가지고 야 대단하다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얘기 몇 마디 해주셨던 것 같아요. 상영이 끝난 뒤 칸 리미에르 대극장에 연상호 감독과 주연 배우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관객들은 새벽 3시가 넘은 시간까지 자리를 뜨지 않은 채 7분 동안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박수라는 행위 자체부터 이 영화의 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박수치고 또 인물 등장할 때 박수치고 재밌는 장면 나오면 박수치고 하는데 함께 진짜 영화를 만들어가는 기분. 부산행으로 K-좀비의 지평을 열었던 연상호 감독은 이번 군체에서 한층 진화한 좀비 군상을 선보이며 강렬한 장르적 체험을 극대화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내 몸을 맡기고 좀 자연스럽게 스토리를 따라갈 수 있는 영화를 주로 선택하게 되는데 그게 딱 저는 군체 같은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가볍지 않은 어떤 메시지도 감독님께서는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했죠. 날이 지날수록 이곳 칸 영화제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군체에 이어 호프까지 연이어 공개를 앞둔 가운데 올해 칸에서 한국 영화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칸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 도심이 자비와 화합의 오색 연등으로 물들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로봇 스님들이 선도해서 행렬을 이끌며 달라진 시대를 반영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계식으로 화제가 된 가비를 비롯해 합장을 하고 선도에 선 로봇 스님들.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모습을 통해 평화와 상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흥인지문에서 조계사까지 길게 이어진 연등 행렬에는 불교 신자와 시민 등 5만여 명이 참여해 도심 전역을 밝혔습니다. 기차 타고 김천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처음 봤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그 행사를 마치고 첨단 시대니까 우리 불교도 앞으로 다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늘 TV로만 보다가 직접 와보니까 너무 감개무량하고. 국제 분쟁으로 어지러운 시대, 형형색색의 연등에는 평안과 화합의 염원이 녹아 있습니다. 사천왕과 코끼리, 사자를 형상화한 대형 장엄 등의 모습을 저마다 스마트폰에 담고 의미를 새깁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여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지역 문화 이런 것도 경험하고 하는 거 좋았고 가족의 건강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빌었습니다. 등불로 세상을 밝힌다는 의미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된 연등회. 일요일에도 조계사 앞길에서 불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거리 축제가 열리고 EDM 공연으로 마지막 밤을 장식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오늘도 시원한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아침엔 선선하지만 낮에는 서울이 31도까지 올라 8월 초순의 한여름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 볕이 강해서 자외선과 오존 모두 강합니다. 될 수 있으면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경기 서해안과 전북 동부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14.6도, 대구가 19.3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청주 32도, 대전 31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뒤 고온 현상은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